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염없이 빠져나가고 멀쩡했던 치아가 옥수수 알이 쏟아지듯 빠져나가는 이상한 꿈이었죠. 안 그래도 아침잠이 줄어들어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좀처럼 꺼림칙한 기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작은 제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화장대에 거울을 쳐다보았어요. 시집 올 때 해온 화장대는 제가 사는 집안에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죠. 커다란 거울은 궁색한 제 방을 큰 몸집에 담아 그 안에 비추는 제 모습을 한층 초라하게 만들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손수 장만해 주신 혼수였기에 전 늘 윤기가 반짝반짝 나도록 화장대를 닦곤 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하고 비쩍 말라 있었어요. 2년 전 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었지만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를 해야 했어요.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인지 병원에서도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주변 지인을 통해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수술비와 치료비 정도는 감당할 만큼 보험금이 나와서 참 다행이었죠. 평생 고생만 하며 살다가 이렇게 암까지 걸려 죽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60이 이제 갓 넘은 나이, 예쁘고 똑똑한 두 딸의 엄마이지만 저는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딸이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차라리 나간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한량이었어요. 툭 하면 노름과 폭력, 수도 없는 외도로 제 속을 썩였죠. 큰 딸이 7살이 되던 해 아예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애들을 만나러 오는 일도 없었어요. 전 당시에는 건재하셨던 친정 어머니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차려 먹고 사느라 젊은 시절을 고달프게 보냈답니다. 젊은 시절을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한갑이 되던 해 덜컥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기가 무섭게 노환으로 고생하시던 친정 어머니도 세상을 곧 뜨셨죠. 전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에게도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던 친정 어머니를 잃고 저까지 암에 걸리게 되자 참으로 살아갈 기력이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착하고 야무진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제 병간호를 해주고 늘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곧바로 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암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 큰딸의 결혼식장에도 씩씩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간암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큰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먼저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너 요즘 영 안색이 좋지 않다?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얼굴에 황달기가 가득하고 부쩍 살도 빠지고 영 못쓰게 생겼어. 마다하지 말고 어미 말 들어라. 친정 어머니의 강한 촉이 작용했던 것인지 저는 모에 홀린 사람처럼 그날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자칫 방치했다가 일이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친정 어머니가 막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간암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뒤 바로 세상을 뜨셨던 거예요. 그런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며
화장대를 쳐다보고 있던 저는 다시 한번 지난밤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꿈이니 해몽이니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성격인데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도 그냥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는 저였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떨쳐내려고 해도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이 영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닐 거야. 전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딸이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버젓이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없이 자라야만 했던 안쓰러운 내 딸들. 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는 했어요. 아빠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엄마가 식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 아니면 무시를 당하며 자라야 했으니까요. 엄마 식당에서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술도 파니까 엄마는 술집 여자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을까요? 그 어린 것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온 저를 올려다보며 묻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순대국밥이니 수육이니 그런 음식들을 팔면서 소주도 같이 팔았던 탓에 시장 안에서는 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니? 손님들이 반주 한 잔씩 하는 걸 막으면 장사가 잘 안 된단다. 맛있는 국밥 많이 팔아야지 우리 지영이 지혜 예쁜 옷도 사주고 예쁜 신발도 사주지. 엄마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딸 기죽지 마. 다음에 누가 그러거든. 우리 엄마 술집 여자 아니고 밥집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말해. 알았지? 금방이라도 울 듯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큰딸 지영이가 배시시 웃으며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이어서 그런지 저는 아이들과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는 했어요.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다 보니 들락거리는 손님들에게 싫은 소리,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많았고 덜어는 추근대는 손님도 없지 않았죠. 저라도 왜 좋은 마음 생기는 사람 하나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저 저는 두 딸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가끔은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두 딸과 친정 어머니까지 먹여 살리느라 온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아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콩나물 시루처럼 쑥쑥 자라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내 마음 하나 내가 돌려먹고 정신 차리자 하면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두 딸아이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간밤의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을 때 저는 엄습해오는 묘한 불길함을 애써 꾹 참으며 전화를 받았죠. 큰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내가 불안해서 딸 목소리도 불안하게 들리는 거겠지 생각하며 쓸데없는 짐작을 거두려는 순간이었어요. 딸이 전화에 대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지영아, 무슨 일이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전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엄마 숨 넘어가는 꼴 볼 거야?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딸은 겨우 울음을 진정시킨 뒤 말했어요. 엄마, 저 간경화래요. 신혼여행 갔다 온 뒤로도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큰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화 선고를 받았다는 딸의 목소리는 태풍에 휘둘리는 들꽃처럼 가냘펐어요. 전 그 길로 큰 딸을 만나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수술을 집도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은 가족력이 의심된다며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한 데다가 진행 상태가 이례적으로 빨라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공여자가 없다면 가족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님은 간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딸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로 가족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간암을 앓았었고 둘째와 큰 딸의 남편인 맞사위까지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지영이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라도 지영이 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사가 간이식 못하게 되면 3, 4개월이 한계라고 하는데 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장모님. 저 이렇게 지영이 못 보냅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장모님,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위는 병원 복도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전 그런 사위를 토닥였지만 누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가족력이 의심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였죠.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어요. 우리 딸 지영이는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아이였고 평소 늘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딸아이가 간경화로 목숨이 위중한 상태라니 넋이 나갈 지경이었죠. 딸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를 찾고 또 찾았어요. 다들 안타까워하기는 하면서도 막상 간 이식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에는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누가 선뜻 남의 딸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나서겠어요.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에도 간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딸의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은 비쩍 말라가는데 복수가 차서 배는 부풀어 오르고 피를 토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신 죽는 것은 불가능하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혈액형이 딸과 같다는 걸 알고 있던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을 찾아내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귀하거나 중요한 물건만 넣어두던 화장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저는 거기에 적힌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며 남편 소식을 잘 알만한 사람들을 짚어냈어요.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신우이에게 연락을 한 뒤 찾아가게 되었죠. 어머, 새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제 손을 붙잡고 반가워했어요. 서로 먹고 사느라 힘든 데다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자식 버리고 떠나간 남편이지만 그래도 신우이에게는 하나뿐인 오빠였으니 저와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시집와서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다정하고 살갑게 굴던 신우이만은 미워하기 힘들기도 했었어요. 다시 만난 신우이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지영이 지혜는 잘 자랐죠? 얼마나 컸으려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새언니,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요? 어디 많이 아팠던 거예요? 2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받고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쩌면 저한테 한번 연락이라도 하시지.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로 연락을 하겠어요. 애들이 아팠으면 모를까. 전 시누이의 살가운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더는 인사치레할 정신이 없어 바로 물었어요. 애들 아빠 살아있죠? 잘못됐다면 나한테 연락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했어요. 오빠야 뭐 잘 모르시는구나. 오빠 여자랑 살림 차리고 언니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거예요? 애들도 한 번 안 찾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정이 남아있다고 연락을 하겠어요. 우리하고도 연락은 잘 안 해요. 새 여자랑 살림 차리면서 아들만 둘 낳았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친정 식구들 돈 많이 갖다 쓴 건 언니도 알 거예요. 새 여자도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많이 서운했는지 명절 때도 안부도 없어요. 무슨 면목으로 안부를 묻겠어요. 애들 아빠는 새 여자랑 살림을 차린 이후로 시댁하고도 연락을 끊었던 터였죠.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산다는 말에 저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60이 넘어서도 어쩌면 마음이란 그토록 연약한 것인지 저와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버린 그 사람이 내심 야속하고 허망했어요. 혼자서 친정 어머니와 아이들 먹여 살리고 키우느라 손가락 마디가 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삼 기가 막히고 화도 나더군요. 전 시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파요. 간경화래요. 간이식 받아야 하는데 나는 2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아서 이식이 불가능하고 지혜랑 지영이 신랑은 검사해봤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요. 혈액형도 다르고. 시누이는 제 말을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눈시울이 시큰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지영이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신랑도 있다니 시집까지 간 것 같은데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래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애들 아빠하고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럼 나랑도 다르네요. 얼마나 힘들고 고될까.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주변을 아무리 알아봐도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어요. 전 부끄럽고 말 것도 없이 시누이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도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오빠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잊고 산 세월이 정말 너무 길었어요. 언니, 가슴 아파서 어떡해요. 애들 아빠 어디 있어요? 만나야 돼요. 우리 지영이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럼요,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어가는 자기 새끼 외면하겠어요. 전 그렇게 시누이에게 남편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고 곧바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참으로 제 팔자가 기가 막히더군요. 전 어디 아주 먼 곳에서 영영 찾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려나 했는데 같은 하늘 아래 멀지 않은 땅에서 서로 평행선을 그리듯 마주칠 수 없는 인연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제 손은 마구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남편의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뜨거운 용암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고통이자 그리움이었고 또는 증오이자 안도였어요. 이상한 감정이 마구 뒤엉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저는 최대한 냉정함을 되찾고자 애를 썼어요. 여보세요?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나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도 저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애들 아빠와 살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툭 하면 노름, 폭력, 외도로 젊은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저는 가슴이 뻐근하도록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겠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인간이냐고,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3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냐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영이가 왜? 지금 상황이 많이 위중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어디 있는데? 당신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남편과 저는 만날 곳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제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과 소주를 팔며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던 세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떳떳하게 살고자 애썼던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60년을 넘게 살았어도 삶이란 영 답을 알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약속 장소에 남편이 나타났을 때 제 마음은 쏟아진 물처럼 마구 흩어졌어요. 6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남편은 혈색이 좋았죠. 제가 한 고생을 생각하니 감정은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분통이 터질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새끼를 가진 어미의 심정으로 헤아리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됐네요. 그동안 잘 살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 지영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은 채 자초지종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채 식지도 않은 커피를 당장이라도 얼굴에 뿌리고 싶은 마음을 눌렀죠. 처음 지영이의 병을 알게 된 순간보다 간이식이 가능한 공여자를 찾아 헤맬 때보다 더 울컥하고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저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맺힌 세월이, 그 고통과 슬픔이 둑이 무너지듯 온몸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울음이 터진 저를 어떻게 말려볼 새도 없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리며 초조한 얼굴로 물을 연거푸 마셔댔습니다. 가까스로 울음을 그친 제가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간경화래요. 내 꼴을 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난 2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지영이 간이식 꼭 받지 않으면 3개월도 못 버틴대요. 지혜랑 지영이 신랑도 혈액형이 같지 않아서 이식이 불가능해요. 내가 오죽하면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그 젊은 것이 간경화가 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간암 걸렸었다는 게 사실이야? 지금은 괜찮은 거고. 말투는 힐난에 가까웠지만 내용은 걱정이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남편은 진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은 바로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아들을 둘이나 낳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으니 미안할 만도 했죠.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간이식만 받으면 지영이 문제 없는 거야? 남편 입에서 지영이에 대한 우려와 당장이라도 병원 침상에 가서 드러눕겠다는 듯
적극적인 걱정이 나오자 저는 실낱 같은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예 외면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에 그래도 이제와 자신이 마땅히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니 분노의 감정도 사그라들더군요. 그래도 아빠라고 딸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요. 애가 죽는다는데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남편은 자기 말에 스스로도 양심이 찔리는지 옹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슬쩍 숙였어요.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수그러들면서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지영이 살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태세인데 더 미워해봐야 아무런 득될 게 없다 싶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나랑 우리 지영이 지혜 생각은 안 나던가요? 차분한 비난이었지만 남편은 달게 받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떠나버린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사는 사람하고 애 둘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연락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 싶었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나도 새 자식들 키우자면 돈이 많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니 뭘 보태줄 수도 없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듯 자신의 인생을 고하더군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 암까지 걸렸었다니. 많이 말랐네. 아직도 아픈 거야? 당신 떠나고 시장 통해서 국밥 장사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애들 나 대신 돌봐주셨고요. 2년 전에 간암 걸린 거 알았을 때 친정 엄마 돌아가셨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수술도 잘 돼서 난 이제 괜찮고요. 그렇구만. 지영이는 결혼한 거야. 지혜는? 지영이 몇 달 전에 직업군인 남자 만나서 결혼식 올렸고 지혜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영이 그 가엾은 것이 평생 엄마 도와주고 동생 같이 돌봐주면서 효녀짓만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돼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네요. 남편은 더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같이 사는 여자가 반대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영이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자기 남자 간대 간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자식 가진 엄마인데 당신 심정 모르겠어. 어쩐지 상간녀를 두둔하는 느낌이 들어 제 표정이 슬쩍 일그러지자 남편은 애써 시선을 회피하면서도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신경 쓰지 마. 내 몸인데 누가 뭐라 해도 지영이 그냥 죽게는 안 둬. 우리는 그렇게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30년의 세월을 그저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일축하게 되었어요. 그날 전 지영이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지영이는 부종이 심해져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부어오르고 있었죠. 식욕 부진에 통증까지 겹쳐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보니 더욱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지영아, 오늘 내가 누구 만나고 왔는지 아니? 누구 만나고 왔는데요? 30년 전에 떠났던 네 아빠. 제 말에 지영이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7살 때 헤어진 이후로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갑작스레 아빠를 만나고 왔다고 하니 당혹스러울 따름이었겠죠. 아빠가 살아 계시다고요? 그래, 건강하게 잘 살아 있더라. 왜 우리한텐 연락 한 번 없다가 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너 이제 간이식 받을 수 있어. 네 아빠가 얼마든지 이식해 준다고 하더라.
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붉어졌죠. 저한테 간이식 해달라는 부탁하려고 아빠를 찾아갔었단 말씀이세요? 그게 뭐 어때서? 싫어요. 저 그 사람 아빠로 생각 안 해요. 저한테 언제 아빠가 있었다고 그러세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이식 안 받아요. 전 통증에 버거워하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저를 외면하며 화를 내는 딸이 안쓰러웠어요. 밉든 곱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너 하나 살리는 일이라면 엄마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너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 것 같니? 왜 너 하나만 생각해. 도망간 아빠가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해도 이 엄마는 바짓가랑이 붙들고 부탁할 거야. 엄마가 너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못할 것 같니? 제발 고집 부리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엄마, 이것도 다 제 운명인가 보죠. 저 하나 때문에 그 무책임한 사람한테까지 찾아가서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없어. 새끼 잃게 생긴 어미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겠니? 자존심이 목숨 살려줘? 병 낫게 해주니? 그거 하나 붙들고 너 잃으면, 내가 너 포기하면 엄마 인생이 이제 있을 것 같니? 엄마, 오직 너랑 지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야. 왜 그 마음을 몰라? 저는 딸의 퉁퉁 부은 손을 차마 꼭 쥐지 못한 채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지영이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더니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더는 저를 말릴 수도, 이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지영이가 간이식을 받겠다고 동의하고 나서야 저는 밥 한 술, 물 한 모금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군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어요. 병원에 달려와 조직 적합도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도 검사상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전 한시름 놓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죠. 그러나 나이가 문제가 되었어요. 아무리 적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죠. 이번엔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다며 간이식 진행해달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했죠. 오랜 진통 끝에 수술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간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공여로 우리 지영이가 수술 잘 받고 앞으로 살 수만 있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고통, 그 미웠던 시절까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하늘에 모든 신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딸을 잃지 않도록 돌봐준 모든 존재에 고맙더군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을 때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날이 창창한 내 귀한 딸이 죽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생겼으니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수술 3일 전 저는 기구하고 모진 운명의 굴레에 어김없이 걸려 넘어진 어린애처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앞두고 지방 현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시누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남편 걱정보다 제 딸 걱정이 우선 들더군요. 수술 날짜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여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사고가 난 남편을 먼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됐을까요? 제 예상 같은 건 우습다는 듯 남편의 사고는 컸고 상태는 위독했어요. 결국 사고 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통해 지영이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고로 내부 장기 파열이 심각해 간 이식은 불가능했어요. 모든 우려가 전부 현실이 되어버렸죠. 저는 절망에 빠져 멍한 얼굴로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찾아간 남편의 장례식장. 아빠를 잃은 두 아들과 상간녀가 초췌한 얼굴로 조문객을 받고 있더군요. 처음으로 상간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한 번쯤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궁금했던 적도 있었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선택할 여자라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뭐가 그렇게 제가 그 여자에 비해 못났던 건지 찾아가서 따귀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막상 얼굴을 보니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에 불과했어요.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우는 그 여자를 보니 저도 알 수 없는 슬픔이 먹먹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더군요. 전 남편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그 여자와 마주 앉았어요.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어색하고 애매한 얼굴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서로 미워하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져서 더 따지고 들 수가 없는 그런 슬픔이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여자가 저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그간의 사연은 들었어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유부남인 줄도 몰랐고 같이 지내다 보니 애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아빠 믿고 살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시댁 같은 것이 애당초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인사시킨 적도 데려간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시댁이야 없는 셈 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뭘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애들만 키우고 살았어요. 전 울먹이는 상간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남편이 죽은 마당에 거짓으로 저에게 변명을 한들 무슨 득이 있겠어요. 뭘 더 숨길 게 있었겠어요. 난 다 알고도 처자식이 있는 남의 남자 뺏어갔다고 30년간 미워만 했네요. 그쪽도 참 기구한 팔자네요. 저 사람 여러 사람 마음에 대못 받고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렸군요. 애들 아빠한테 전처하고 딸들이 있다는 거 알고 엄청나게 배신감 느꼈어요. 차라리 나가 죽지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큰딸 간이식 해줘야 한다는 말을 하길래 더 화를 내기도 했었죠. 평생 속이고 살아온 주제에 나는 본 적도 없는 남한테 간을 떼주냐고 화내고요. 나 참 못됐죠.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 내가 벌 받았나 봐요. 여자의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벌을 받아요. 그 심정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남의 남편 빼앗은 격인데 그거 모르고 살았다고 나 혼자만 배신당했다고 악을 썼으니까요. 나가 죽으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죽긴 왜 죽어? 그냥 살아서 평생 남만도 못하게 외면하고 살았다는 딸 살리고 우리하고도 더 살다가 죽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자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더 깊게 숙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남의 가정 깨진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내 입장에서도 배신감 느끼는데 애당초 당한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너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여자의 눈물 섞인 사죄에 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여자의 두 아들이 저희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딸의 상태는 갈수록 급격히 나빠졌어요. 공여자는 여전히 없었죠.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 했어요. 오직 기도만이 전부였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그 여자의 참회가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가족력으로 인한 딸의 병에 저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거기다 애들 아빠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다 제 잘못 같았죠. 세상의 모든 죄가 저를 향해 쏟아지고 모든 비난이 저를 향한 화살 같았죠.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얼마를 더 버텼을까요?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딸에게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말. 전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공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러나 공여자 정보는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렇게 딸은 무사히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과도 좋았어요. 수술 후 열흘 정도 지나자 서서히 혈색도 돌아왔고요. 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신께서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온 몸과 마음을 다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잘 호전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놓던 날, 저는 병실이 이어지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여자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로 왔겠거니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튿날 또 마주치게 되었죠. 전 2번이나 얼굴을 본 마당에 더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붙들고 인사하자 그 여자의 아들이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더군요. 무슨 일로 병원에 왔니? 어디 아파? 장례식장에서 저를 본 적이 있는 그 여자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요. 저는 아 하며 탄식을 내뱉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닌가 싶었죠. 많이 아프시니? 무슨 병인데? 제 물음에 아들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더군요. 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 몇 호니? 내가 가봐야겠다. 아, 그게요. 너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서로 모르는 남 아니야. 같은 병원에 있고 몸까지 아프다는데 내가 외면할 것 같니? 어서 말해. 몇 호에 계시니? 전 그 여자의 아들을 앞세워 병실로 갔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수액을 꽂은 채 지친 얼굴로 누워있는 여자를 보았죠. 여자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전 알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여 여자를 채근했죠.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아파서 입원을 한 건지 꼭 알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입을 통해 제 딸에게 간을 준 사람이 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 그대로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자의 아들은 저와 여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냥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하고 혈액형도 같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내가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잖아요. 그쪽 딸한테 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죄하고 싶었어요. 애들하고도 다 상의했고요. 애들도 동의했고 그래서 공여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딸 이름이 지영이라고 했죠. 지영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우리 딸 아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간이식을 받게 돼서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인 줄 알고 좋아만 했어요. 좋아만 해도 돼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미안하지가 않아요. 본인 자식도 아니고 생판 남인데. 생판 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속았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혔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럴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아빠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저도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영이 지혜, 그리고 지영이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 그 여자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 철천지 원수 같던 남편도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고 끝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딸에게 간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과 애들 아빠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던 상간녀도 어쩌면 야속한 운명의 피해자였다는 생각에 저는 영원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여자와 아들들에게 고마웠어요. 그 길로 딸들을 만나 사실을 전했죠. 정말 그 여자가 저한테 간을 이식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이 병원에 지금 같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 텐데. 언니한테 선뜻 자기 간을 이식해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 진짜예요? 너희들 아빠 장례식장 갔을 때 말하더라고. 몰랐다고. 모르고 그렇게 됐던 거래. 나랑 너희들 뻔히 있는 거 알았다면 너희들 아빠하고 살림 차리지 않았을 거라고. 남의 가정 파괴한 죄인이라면서 나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했었어. 그거야. 양심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본인 간을 떼줘요? 그게 네 아빠 유언이었대. 자기 간 지영이 너 꼭 주라고. 그럼 아빠 유언 못 지킨 것 때문에 자기가 대신 간을 줬다는 말이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두 딸을 향해 말했어요. 안 좋았던 과거는 전부 과거일 뿐이야. 원망할 아빠도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그 여자는 이렇게 지영이 너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로 사죄했으니 우리 이제 힘들었던 기억은 놓아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요. 전 지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인 상태시니까 다 같이 퇴원하고 회복한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지영이도 그 여자도 모두 상태가 좋아져서 큰 탈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죠. 한때는 공존하기 힘들었던 두 집안이 함께 만난 건 병원에서 완전히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였어요. 큰 일을 겪으며 공감대가 형성된 우리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죠. 저와 그 여자는 서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우리 딸들, 그리고 남편과 여자 사이에 낳은 아들들도 같은 아버지를 가진 남매인지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아들들도 저에게 큰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답니다. 비록 남편 때문에 어긋난 관계였지만 이제는 남편을 통해 합쳐진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남편의 기일,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추모관에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우리는 다 함께 남편의 영면을 기도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여자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다름없는 우리 딸 지영이는 그 여자를 작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른답니다. 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고단하고 힘겨웠던 30년의 긴 세월도 남편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 충격받고 상처받은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전 이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잔답니다. 이따금 잠에서 깨어 제가 가장 아끼는 화장대 위에 액자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거기엔 한 개의 액자가 더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들과 저를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여자, 그 아들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의 추모관에서 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저에게는 귀한 가족 사진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반갑게 안부 전화를 받습니다. 저를 형님이라고, 큰 어머니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들로부터요. 아픔도 상처도 서로 보듬으면 살아갈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매일 깨닫는 요즘, 전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